네, 안녕하세요. 케이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제목을 재미없는 캘거리 부동산 시장, 밴쿠버 부동산 시장과 토론토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전문가가 많은 이유, 어떻게 보면 자칭 부동산 전문가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요즘에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영상은 제가 누구를 뭐 비난하거나 뭐 까거나 뭐 절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지금 굉장히 핫해지고 있잖아요. 신문이나 뭐 뉴스나 유튜브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도 요즘에 부동산 얘기를 다시 갑자기 얘기가 많이 시작이 됐어요. 왜냐하면 봄이 됐고 이사철이 됐죠. 이사철이 되기도 했고 또 금리가 일단 동결이 됐고 여러 가지 사정상 작년에 비해서 또 막 20% 떨어진 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 다시 좀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요즘에. 그죠? 저는 이제 캘거리에서 얼마 전에 다시 콘도가 이제 매각이 됐고요. 그 또 할 얘기가 좀 있긴 한데 그건 다시 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캘거리에 있을 때 제가 느꼈던 부동산 시장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차트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최신 차트는 아닌데 그냥 뭐 대략 이렇다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캘거리 부동산 시장이 2007년부터 떨어졌다 오르락 내리락 하다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이때 유가 폭탄을 맞고선 주르르르륵 슬로우 타다가 다시 팬데믹 이후에 쫙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이때 살짝 전고점을 넘었다가 그때 다시 전고점을 살짝 돌파한 상태예요. 근데 사실은 주식을 설명할 때 하는 용어인데 사실 이렇게 설명하면 진짜 안 됩니다.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냥 편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집을 요때 샀죠. 요때 피크를 치기 직전에 샀다가 다시 또 팔고 밴쿠버로 넘어올 때 다시 하락했을 때 샀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것저것 다 따지면 그다음 모기지를 또 갚은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손해 본 거는 없긴 합니다만 재미가 없었죠. 쉽게 말해서 제가 이때쯤 사서 집 가격이 뭐 살짝 올랐다가 그 뒤로 계속 떨어졌어요. 사실은 유가 폭탄을 맞았죠. 그런데 제가 주변에 들었던 사실들과 그리고 제 주변에 지인들이 뭐 밴쿠버도 있고 뭐 토론토에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이거 2016년밖에 안 왔네요. 어쨌든 간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밴쿠버에 산 지인들은 부동산을 사면 가격이 막 오르는 거야. 막 올라가지고 막 얘기해 보면 막 전문가죠. 이래서 부동산 올랐고 유가 뭐 달러 환율이 어쩌고 금리가 어떻고 뭐 인구가 오르고 쫙 얘기합니다. 마치 제가 유튜브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됐어요. 제가 하는 얘기 비슷하게 막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하고 저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냥 같은 시기에 집 산 거예요. 그냥 집 사야 되니까 애들도 크고 그죠. 이민도 꽤 됐고 하다 보니까 집 사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집을 비슷하게 샀습니다. 근데 캘거리에 산 저는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뭐 오르락내락 했는데 계속 뭐 비슷하거나 떨어지거나 밴쿠버에 산 사람들은 너무 재밌는 거야. 왜냐면 사니까 막 오르니까. 근데 떨어질 때 샀었어도 이게 보면 불과 막 1, 2년 사이고 회복합니다. 보니까. 그래프들이 물론 개별 집값 이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그냥 꼭지에 잡았어. 어떻게 하다 꼭지에 잡았어. 내가. 근데 그게 불과 1, 2년 만에 회복돼서 그냥 다시 또 올라갑니다. 이런 재밌죠. 왜? 잘하는 것 같으니까. 이 주식 투자 처음 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긴 한데 주식 시황이 어떤지 모르고 주식을 해야 되겠다. 자기가 레디가 된 거죠. 그 주식에 들어왔어. 아무거나 사도 막 오르는 때가 있어요. 그죠? 아무거나 사도 막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실력이 아니라 시황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밴쿠버에 집을 사신 많은 사람들 중에는 집을 사는 것에서 굉장히 이제 리스크를 치고 굉장히 어떤 모험을 하는 거니까 존중합니다. 저는 누굴 깔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이 나왔죠. 막 매크로 분석 많이 하고 그죠? 근데 제가 부동산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 많이 해봤습니다. 전문가 아니니까 그렇게 많이 까였겠죠. 근데 이런 이 매크로 분석을 잘하는 것과 내 어떤 투자의 성적이 좋은 거하고는 정비례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막 분석 정말 잘하지만 성적이 나쁜 경우가 더 많고 사실은 그러니까 대부분 주식시장이 실패하는 경우가 그런 것들인 거죠. 그 샀는데 오를 거라고 사요. 뉴스 보고 매크로 분석 보니까 오를 것 같아. 사죠. 분명히 떨어집니다. 왜? 내가 샀으니까. 다른 이유 없어. 내가 샀으면 떨어집니다. 무조건. 근데 나중 보면 그 오릅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분석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구간을 버텨야 되는 거고 시기를 맞췄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던 건데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도
주식 가격 결국 오릅니다. 그냥 장기 보유했다면 그게 뭐 상장 폐지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예의 경우도 있죠. 만약 여기에 샀던 2007년도에 샀던 사람이 장기 보유했다. 그래서 거의 15년을 가까이 했지만 그래도 샀던 가격이랑 비슷하게 되는 캘거리에서 그러니까 지역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주식도 종목을 잘못 선택하면 장기 보유를 했더라도 망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삼성을 장기 보유했다. 그러면 굉장한 이득을 받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잘 나가다가 망하는 뭐 대우 같은 기업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기업들 소위 장기 보유했다. 장기 보유하면 할수록 손해 보는 거죠. 그죠? 기회 비용도 날렸고. 근데 물론 그럼 장기 보유함으로 자기가 경제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하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캘거리에서 집을 사고 콘도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만약에 그걸 해서 실패하지 않았다면 지금만큼 이제 관심이 많거나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 확신이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런 이제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얻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실패는 따라오는 거 맞기는 한데 이거 누굴 뭐 이렇게 비난하는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밴쿠버 쉽게 말하면 재밌는 거죠. 시장이 너무 재밌어. 그러면 관심이 많이 가고 재밌으니까 관심도 많이 가고 너도 나도 성공하니까 투자를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곳이니까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거죠. 제 결론은 네, 밴쿠버 토론토 시장 좋은 곳이다. 물론 사서 뭐 떨어질 때도 있겠죠. 떨어질 때도 있을 거고 근데 시간 지나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했고 그리고 쉽게 말해서도 렌트 주기도 너무 좋은 시장인 거예요. 만약에 사서 렌트도 없이 그냥 내가 가져가야 돼. 올로 그냥 완전히 그냥 맨땅 헤딩해. 그러면 인생 폭망할 가능성도 높고 그걸 던져야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 만약에 저도 지금 사채를 써서 매달 손해를 보고 있어요. 사실은 오래 가질수록 손해를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이제 시세가 오르고 캐피털 게인이 얻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고 보니까 손해 봐도 그래도 이익이 되는 계산이 나오니까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참 재미없는 캘거리 부동산 시장이었다기보다는 이거보다는 밴쿠버 오니까 부동산 시장이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관심 갖는 분들도 많고 저도 더 관심이 많이 가고 관심이 붙으니까 더 깊이 파니까 더 재밌고 잘 되고 한다는 거죠. 네, 특별한 결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밴쿠버 시장, 토론토 시장 재밌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전문가도 많고 잘하는 분도 많고 재미를 느끼고 하는 분도 많고 관심도 많다. 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좀 핫해지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또 꼭 올라간다 떨어진다 알 수는 없지만 떨어질 수도 있겠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죠? 저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더 하고 싶은데 올라가면 투자 못할까봐 좀 걱정이. 그냥 적당히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경제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올해 집값 떨어진다. 자, 모기지 생활비 감당 못해서 파산이 늘어날 것 같다. 저도 이런 부분 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기지가 지금 너무너무 비싸져서 내는 것도 힘들고 거기에다가 론 받은 사람들이라든지 물가도 비싸졌고 만에 하나 여기서 정말 실직까지 이루어졌다. 정말 집을 던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30% 후려치는 오퍼를 몇 번 받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정말 당장 먹을 게 없고 힘든 상황이라면 수락했을 것 같아요. 지금을 당장 팔아야지 내가 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니까 버텼는데 만약에 그런 심리적으로 쫓길 때 30% 후려치는 오퍼가 빵 들어온다. 일단은 팔고 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낸다면 분명히 좀 더 좋은 딜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 경제는 제로섬 게임이다. 한 사람이 이익을 보면 한 사람은 또 손해보는 사람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경제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택 가격이 2023년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부터 또 10% 정도는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대요. 물론 이게 이 평균 가격일 테니까 더 떨어질 때도 있고 덜 떨어지는 때도 있겠죠. 캐나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4.5% 유지를 했는데 75%가 이거 적절한 조치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이제 너무 부담스럽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캐나다 경제는 가계부채의 증가와 주택가격의 과대평가로 인해 금리에 매우 민감하다.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면 소위 말하는 영끌족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겠죠. 현재 경기 침체 초기 단계에 이미 진입한 상태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초기 단계를 본다면 앞으로 중기 또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가계와 기업 모두 상당한 부채를 갖고 있는 상태고, 자, 임금 인상 없이 물가만 고공행진을 한다면 그 공과금, 식품 비용도 내기 힘들다. 네, 뭐 제 얘기네요, 제 얘기. 힘듭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효과가 경제에 반영될 때까지 즉 올리기만 했죠. 파격적으로 18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게 이런 효과들, 금리가 인상된 효과가 경제에 정확하게 영향을 미치려면 1년 반은 기다려야 되는데, 올해 작년까지 올렸으니까 아마 올해 하고 내년 초까지는 이런 경제 힘든 것들이 확실하게 반영이 되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2024년도에는 건강한 목표 범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금리도 많이 좀 떨어질 테고, 그죠? 경기 침체 이미 좀 지나서 뭐 부동산 가격도 안정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더라고요. 여러 경제적인 어떤 뉴스나 그런 히스토리를 봤을 때, 이게 지금 부동산 가격이나 살짝 반등하는 거는 이게 믿기 좀 힘들다. 이걸 좀 신뢰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올라가 떨어져 봤자 이게 뭐 엄청나게 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사서, 아까 우리 밴쿠버 지도 봤지 않습니까? 이 하우징 장기 우세 상향하는 그래프 봤으니까 자기가 그냥 레디가 되면 내 집 마련은 자기 그 1가구 1주택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무주택자 10명 중 3명은 내 집 마련 계획 없다. 높은 집값과 대출 상환이 어려워서 그렇다. 집값이 굉장히 비싸고 사실상 집을 사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요. 이렇게 집값이 비싸고 힘들다고 하는데 오히려 퀘벡주, 가장 못 사는 주죠. 못 사는 중에 하나죠. 무려 46%. 퀘벡주는 참 이 임대도 많고 임대도 좀 싸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혜택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먹고 사는 인간들이 많은 거죠. 46%. 그리고 마니토바주, 사스케텐주, 뭐 캘거리도 포함시킬게요. 그냥 중부 지역으로 좀 더 높죠. 근데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온타리오, BC주, 상대적으로 집값이 가장 비싼 주는 집을 더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건 거죠. 온타리오주나 BC주는 사람들이 집값이 비싸지만 집을 더 사고 싶어요. 왜? 사면 올랐으니까. 근데 다른 주는 별로 사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캘거리 뭐 또 나왔어요. 왜? 사도 잘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온타리오주 BC주는 부동산 전문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왜? 재밌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투자하면 오르니까, 올랐으니까, 떨어져도 회복이 1, 2년이면 금방 됐으니까, 그죠? 사실 이 기사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온타리오주 BC주는 부동산을 역시 사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고요. 미국 철도사 합병으로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 잇는 철도망이 탄생하는 것이 눈앞에 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 기사 보고 좀 놀라긴 했어요. 미국 캐네디언 퍼시픽 회사, 이 CP죠. 캐나다 사실은 철도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회사인데, 거의 독과점 회사인데, 그런 CP하고 미국 캔서스시티 KCS라는 회사가 조건부 합병을 했다고 합니다. 뭐 특별한 일 없으면 합병이 되겠죠. 그래서 약 40조 원,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캐나다, 미국, 멕시코를 잇는 최초의 화물 철도망이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캐네디언 패시픽 캔자스시티로 이름을 바꾼대요. 미국 내 거의 4,000km, 그리고 캐나다부터 멕시코까지 32,000km에 달하는 철도를 커버하게 됐다. 사실은 철도 회사가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관심을 많이 했던 게 한 주도 없습니다만, 워렌 버핏이 이 CP에 엄청나게 주식을 갖고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워렌 버핏이 많이 갖고 있어,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어 봤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비싼데 도대체 왜 갖고 있지? 그리고 보니까 디비den드도 거의 안 줘요. 그래서 이런 거 왜 갖고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CP는 거의 독과점 회사고, 내가 어떤 장사를 하고 싶은데 저렇게 철도 물류를 장사를 하고 싶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기차가 필요해요. 기차 어디서 사죠?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차 사기 어렵죠. 비싸니까. 철도를 깔아야 되는데 누가 깝니까? 까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거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인 거예요. 새로 신규 진입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정말. 완전 독과점 회사고,
앞으로 경기가 오르든 내리든 물론 레비뉴는 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새로운 경쟁자가 거의 안 생기는 회사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회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CP의 주가는 지금 요즘엔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죠. 근데 5년 장기로 보니까 지금 2021년 이후로는 지금 계속 뭐 장기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거의 독과점 회사다 보니까 이거는 갖고 그냥 오래 있으면 아마 있을수록 아마 좀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아쉬운 건 여전히 디비든을 너무 적게 준다. 이 디비든만 좀 많이 줬어도 괜찮은데 디비든이 겨우 너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디비든만 잘 줘도 CP 주식을 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다음은 영상 이거 안 나온 영상 안 나오네. 이게 밴쿠버 다운타운 내에서는 이 도둑들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보니까 지금 한국 식당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앉아가지고 뭐 그러네, 순두부찌개 같은 거 먹고 있네요. 그죠? 뒤에다가 자켓하고 가방도 쭉 놔두고 가니까 쓱 지나가면서 쓱 가져가는. 저도 옛날에 배낭 여행할 때 내 눈앞에다가 배낭을 놔두는데 그 집시들이라 그러죠. 집시들이 툭 치면서 싹 가져가는데 몰랐어요, 사실은. 끝나고 나갈 때 지갑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와, 세상에, 나도 이렇게 당하다니. 사실 이거 보니까 옛날에 생각난 건데 제가 옛날에 그 어학연수 할 때 식당에 가서 그 같이 어학연수 하는 친구들인 거죠. 같이 뭐 한국 애들 몇 명 있어가지고 같이 막 밥 먹고 놀고 있는데 이 절도범이 가방을 쓱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나고 알았죠. 이거 세상,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가방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야, 가방 없어졌다. 어떡하냐 그랬는데 야, 못 찾아. 노숙자들 많아가 절대 못 찾아. 잊어먹어. 야, 어쩔 수 없어 막 이랬는데 얘가 막 너무 열받아 하면서 아니, 내가 정말 이거 당시 이태원이죠. 이태원에서 제일 비싼 거, 정말 제일 특이한 거 사는데 너무 열받아 하더라고. 그 친구는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부터 그 랍슨 스트릿을 노숙자들 있는 거리를 좀 일주일 내내 쫓아다니고 친구들 동원해가지고 막 색출하면 사람들 정말 샅샅이 뒤지면서 다니다가 일주일 만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막 다 모이라고 난리 난 거예요. 막 우르르 갔죠. 그랬더니 그 노숙자를 찾아가지고 그 노숙자가 그 당시에는 1달러 그 피자 한 조각하고 그 팝 콜라를 하나를 주는 데가 되게 많았거든요. 거기에서 그 먹고 있는 거 가지고 한국에 다 불러가지고 다 갔죠. 막 그 사람 둘러싸고 막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다 ESL들이야. 영어를 쓰는 사람이 없어서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노숙자가 막 욕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등치 큰 애들이 어깨 꽉 잡고 눌렀어요. 뭐 폭력은 없었습니다만 어깨 꽉 잡고 누르니까 이 사람 겁먹어가지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경찰을 불렀는데 다 ESL들이다 보니까 영어를 또 못하다 경찰을 못 부르겠는 거예요. 그 중에 그나마 한 명이 야, 네가 전화해가지고 그 친구가 전화를 해서 경찰을 불렀어요. 그 경찰이 왔는데 설명을 못 하겠는가 또 무슨 상황인지를 어떻게든 한 명이 막 걔가 설명을 해가지고 접수가 돼가지고 경찰이 알았다고 접수하고 결국은 경찰서까지 그 노숙자랑 그 친구 가가지고 가방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지가 대단하다. 여식은 뭘 해도 성공하겠다 막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 그 친구도 물론 지금 이민을 해서 안정적으로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기사를 보니까 갑자기 제 옛날 밴쿠버 때